네, 안녕하세요. IBK 연금보험의 정권운용부장이시죠? 박정희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모처럼 나와주셨네요. 우리 유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파월 의장이 약간 좀 삐진 게 아닌가. 약간 좀 청개구리 컴플렉스를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 파월 의장이 10월 초 발언하고 11월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스탠스가 좀 도비시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파월 의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 똑똑한 분이고 연준 의장이신데 이미 미국 경제의 둔화 국면에 어떤 초입기에 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장을 달래줄 멘트도 구사할 법한데 그 전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 계속 압박하고 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뭐 사설 쓰면서 지금은 연준이 멈춰야 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그 훈수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권위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만약에 도비시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마치 이제 중앙은행이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내지는 또 정치권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을 들어보면 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봤었을 때는 약간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연준에게 바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띄워주면서 살살 달래주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원하는 연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파월 의장은 약간 좀 삐져 있지 않나. 저는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좀 저는 자꾸 이제 그 삐졌다. 삐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중앙은행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금융시장이라든가 또 뭐 주식시장 불안해진 이유가 양대축이잖아요. 하나는 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또 하나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인데 이 트럼프는 사실 되게 얄밉게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조차도 다 지금 연준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상에서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은 자기의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은 불쾌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높이는 형태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는 가져갈 테니까 금리 정책은 니네가 안정적으로 해서 시장을 좀 다독여라 이런 식으로 뭔가 부담을 지우게 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이 파월 의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성을 지키겠다. 약간 좀 지금은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대통령인 임명권자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가치가 뭐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보다 훨씬 크게 현재 연준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미 한국 금리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 게 약세당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금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는 11월 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만 뭐 장기금리가 뭐 거의 20-30bp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절대금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차, 이 커브의 기울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그 커브의 그 변화들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커브가 약간 스팁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고 경기 아직 좋아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계속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가면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장기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버려요. 아이러니하게. 왜냐하면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바야흐로 경기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거고 경기 사이클의 전환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경기에 적용이 되는 장기금리는 우리는 먼저 떨어져야겠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네. 미국채 금리의 모습, 우리나라 금리의 모습이 다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장기금리가 지금 크게 하락해 있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경고하는 바로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재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경기에 부담을 주는 선까지 왔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이제는 역전까지도 시장에서는 가겠죠. 기준금리를
장기 금리가 하회하는 국면으로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여기서 기준금리 네. 더 올라간다. 네. 그래서 결국 채권 시장의 시그널은 명확하다. 이미 기준금리는 충분히 경기에 부담을 줄 정도로 올라왔다.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이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 구조에 중국이 잘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서두를 게 없다라는 서두를 거에 게 없다.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력 구조를 봤었을 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선거는 그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선에서 본인이 다시 재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를 당장 내놓아야 된다는 약간 데드라인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중국 시진핑은 지금 사실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의 장악력은 더 높아지는 반면에 트럼프는 오히려 더 시험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시진핑이 중국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하면서 인정하면서까지 미국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이제 그 개혁개방 그 연설에서도 사실은 그런 자리인 거죠. 나를 믿고 가자. 어느 누구도 중국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어떤 함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산을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 산 뒤로 후진할 수 없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경제에 상당히 험난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위를 넘어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그 포석을 쌓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여준 거지. 중국 경제가 최근에 좀 성장률이 부진하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분명히 미국보다는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피해도가 더 크긴 크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 같았으면 당장의 지지도 때문에 금방 꺾겠지만 시진핑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가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권력 후반기에 가서 승부수를 걸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지 않냐. 아니면 트럼프를 제끼고 재선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했고 아니면 다른 그 대통령과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중국은 서두를 만한 상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는 있죠. 이제 재선에 임박했는데 미국 경제도 바야흐로 무역 분쟁에 대한 피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돼서는 내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 분위기를 화해의 무드로 잠깐 조성했다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또 이제 몰아붙이는 형태의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그러면 또 이 기존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도층들의 어떤 그 원하는 바하고는 또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뭐 얘기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가장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그 팡주식들, 기술주들을 상승시켰던 동인들이 지금 약해지는 게 원인인데요. 그동안 기본적으로 기술주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저금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취하는 이 감세한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건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어쨌든 간에 시장 기대보다는 호키시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감세 정책은 이제 올해가 끝이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들 있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바뀐다는 게 목전에 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그동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대충 차익 실현하고 나가자. 그게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기술주가 이미 그 고밸류에 대한 높은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PR 뭐 50배 갔던 것들이 뭐 20배가 30배 가도 이거는 사실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비싸라고 인식했었는데 그 비싼 거에 대한 명분이 줬던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둘씩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뭐 기술주 위주로의 조정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게 내년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도 주가가 그래서 이 모양이고 금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붙어버릴 정도로 이미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안전선으로 가야 되지만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된 상황인데
그 백투더 베이직 해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결국 투자의 출발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경기가 내년에 안 좋다고 하지만 이 투자의 관점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역시 싸져 있는 위험 자산에서 기회를 계속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밸류에이션은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모멘텀을 확인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모멘텀은 결국은 정책 기조의 변화예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글로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제보다 유독 올해가 안 좋았고 주가도 빠지고 금리도 글로벌 대비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 소득주도의 성장이 결국 정책 실패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간 투자 주도로 바뀐다고 하지만 뭐 엊그제 보니까 또 벌써 최저임금 뭐 소위에서 통과되고 뭐 이게 정책 기조가 별로 바뀌는 모습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이 과한 너무 급격하게 진행됐던 이런 어떤 임금 고용 임금의 상승 부분들이 어느 정도씩 정리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보이면 그때는 좀 위험 자산에 국내적으로 배팅할 만 하겠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고 싶고 두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가 재선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어떤 중국과의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을 조금 속도조절 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거는 일정 부분 내년도에 위험 자산의 어떤 수익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 아, 예.